그러면 내년에 한국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10%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훨씬 더 지금은 그냥 웃을 정도로 내년은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 빅데이터로 집값을 전망하는 김기원 리치고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요즘 이제 뭐 매물이 쌓이고 또 급매로 내놔도 안 팔린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대표님도 계속 부동산 시장 이 거품 붕괴에 대한 경고를 해오셨어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은 이제 대세 폭락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시작. 네. 이제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 이제 부동산은 왜 이렇게 말들이 많냐면 네. 가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가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가격이 여러 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KB 부동산 통계 데이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의 또 통계 데이터가 있고, 맞아. 좀 달라 또. 그다음에 호가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가 있고. 네네. 근데 실제 시장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는 실거래가겠죠. 그래서 그 실거래가를 가지고 이제 주식의 차트처럼 부동산 실거래가 캔들 차트를 최초로 만들었고요.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에 지금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의 캔들 차트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9년 초반에 이제 고점 찍고 계속 이제 내려오고, 그리고 한 13년 중반에 저점 찍고 계속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모습은 어떻죠? 완전 급락 패턴이죠. 쭉 올랐다가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평당 거의 지금 한 4,000한 30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3천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이게 서울이고요. 네. 그 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도 21년 7, 8, 9월에 고점 찍고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서울보다 보이시죠? 뭐 더. 예. 그리고 이런 하락 패턴이 지난 과거에 나타났던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지금 가파른, 짧은 시간 그냥 떨어졌네요. 인천도 보시면 인천도 이제 21년 연말에 엄청난 급등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21년 8월 달에 고점 찍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급락을 하고 있고, 미국이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세게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잖아요. 네네. 저 역시도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런 예상들을 못 했었고, 그래서 작년 연말 때까지만 하더라도 완만한 하락 패턴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뷰를 이제 몇 개월 전부터 바꿨습니다. 네. 완전히 급격한 지금 하락 패턴이 시작이 됐고, 가면 갈수록 특히 내년에 23년은 아마 상당히 집 가지신 분들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겁니다. 내년이 더. 네. 네. 지금은 이게 하락이라고 봐야 되나요? 폭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폭락이죠. 폭락이죠. 네. 더군다나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거래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제 아직도 하락을 인정 못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아니 지금 거래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거래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지금 시장에 팔려고 하는 매물이 많냐, 이 매물 대비해서 얼마나 거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매물이 없어요. 네. 매물이 아주 작은데 거래량이 작아. 이거는 이해가 되죠. 매물 그렇죠. 자체가 작으니까. 근데 만약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 매물은 많은데 거래가 없어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못 겁니다. 사는 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보통 얼어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상 가장 작은 거래량이거든요. 역사상. 네, 실거래가 공개된 이후로.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지금 거들떠도 안 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거래 이런 침체는 부동산 시장이 뭐 하락을 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침체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또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또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런 부동산 침체를 불러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근데 파월이 바로 얼마 전에도 뭐라 그랬죠? 금리 더 올릴 수 있다. 올릴 거다. 그리고 금리의 상한선, 금리를 올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더 올리겠다 지금. 어디까지 금리가 올라갈지 모르겠다. 지금 이제 뭐 5% 중반대 6%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기준 금리가요. 네. 지금 4%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5.5에서 내년에 6%까지 올라간다면 한국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뭐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면 한국의 지금 대출, 신용대출이나 뭐 이런 금리들이 지금 8% 9%씩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한국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10%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10%?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된다? 거기다가 지금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외식비나 생활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네. 지금 전기료, 가스로 거의 모든 게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과자, 아이스크림, 우유, 맞아요. 모든 네. 게 다 올라가는데 그럼 뭐예요?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더 안 좋아진다. 그리고 대출은 역사상 가장 많고 그럼 이자 부담이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훨씬 더 지금은 그냥 웃을 정도로 내년은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재 좀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보여주셨는데 가장 좀 주목해야 될 좀 지표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국의 네. 그런 상황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매매와 전세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한 1년 전을 볼게요. 자, 이때면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으면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자세가 엄청 많은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팔자세가 많은 거예요. 작년에는 세종이 안 좋았죠. 네. 그러니까 세종 계속 안 좋았고 대구도 안 좋았죠. 그러니까 대구도 제가 진작 경고를 했던 거고요. 근데 뭐 서울, 경기, 전북, 인천, 제주, 강원, 광주, 충북 이런 데는 다 뭐예요? 다들 사고 싶어서 난리가 났던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제가 팔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 1년 만에. 예. 자, 아까 이 십자선이 여기에 있어요. 아예 보이지도 않네요. 네, 이쪽은. 보이지도 않고 전부 다 왼쪽으로 갔죠. 즉 뭐다? 팔자세밖에 없는 거예요. 팔자세. 이거를 전국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1년 만에 이렇게. 예, 이렇게 돼요. 네. 자, 이제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팔자세, 빨간색 선이 사려고 하는 사자세인데, 자, 이렇게까지 지금 팔자세가 이렇게, 예. 지금 뭐다? 역사상 가장 높다. 금융위기, 여러분들 기억나? 지금 아직 금융위기 아니잖아요. 무슨 위기가, 뭐 금리가 올라가고 좀 어렵긴 하지만 뭔가 위기가 터진 건 아직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다? 팔자세가 지금 2008년 금융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그때보다 더 심하다 지금. 사자세도 아예 없다. 대한민국 역사상 매매와 전세 시장이 둘 다 안 좋은 거의 아주 유일한 시기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코로나 버블, 임대차 버블 때문에 그래요. 원래 코로나가 없었고 원래 코로나는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임대차 상법도 없었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팬데믹이 발생하고 정책들을 만들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둘 다 너무 거품이 심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기준금리는 0.5%, 역사상 최저치 수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끌에서 막 그냥 매매랑 전세를 뒤를 받쳐줬던 거죠. 근데 상황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네, 완전히 뭐 반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불과 1년 만에 대구, 인천, 세종 지금 다 모여 있죠.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완전 밑으로 왼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즉 매매랑 전세 시장이 다 안 좋다. 우리가 한번 이 1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작년 말까지만 이게 별거 아닌 돈처럼 느껴졌는데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근로소득만 가지고 순수하게 1억을 모은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거 5년에도 못 모을 사람이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연봉이 1억이잖아요. 세후로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연봉이 1억이면 세후로 630만 원 정도 됩니다. 630만 원에서 뭐 생활비로 다 빼고 100만 원이나 모으면 다행이죠. 그럼 1년에 월에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이고 그럼 몇 년 모아? 8년 모아야 돼요. 그것도 꼬박꼬박 진짜 꼬박꼬박 다 모아야지. 네. 그래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억이라는 돈입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때는 1억이요 몇 억씩 툭툭 올라가지만 그래서 뭐 1억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시장, 이런 상황에서 이 1억이라는 돈의 무게감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 뭐 어쨌든 내년에 멈출지 내후년에 네. 멈출지 모르겠지만 이제 멈추는 시기가 이제 올 텐데 네.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멈추면 매수 심리가 바로 살아나지는 않을 거다는 거잖아요. 네. 언제 좀 이제 그 매수 심리가 금리만 좀 어떻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예. 제가 자료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 요거는 네. 이제 제가 첫 번째 책에 쓴 내용인데 이제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만든 네네. 이제 달걀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의 변화에 따른 적정 자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네. 지금 이제 금리는 꾸준히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세적으로는 대세 하락을 할 때도 있고 대세 상승을 할 때도 있는데 어찌됐건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대세 흐름을 밟아 나가는데 네.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 있냐?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이 국면에 있습니다. 네. 현재.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 2번에서 3번을 지나서 4번으로 가는 이 속도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 빨라요. 네, 현재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물가를 잡으려고. 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올리는 건데, 자, 이런 식의 가장 좋은 자산은 뭐냐면 바로 예금입니다. 이때는 왜? 이때. 네. 그냥 은행이 좋은 거는 내 원금이 손실날 리스크는 제로잖아요. 제로의 손실 확률로 이자를 계속 많이 줘요. 당연히 돈은 예금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금리가 정점을 치겠죠. 정점을 치고 횡보를 하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네,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데 많은 분들은 지금 내려가는 이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멈춰서 횡보했다가 떨어지는 거. 네. 그리고 떨어지기만 하면은 가장 주식, 부동산 다시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 생각도 같습니다. 자, 금리가 떨어질 때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은 뭐다? 바로 채권입니다. 네. 금리가 떨어질 때는 채권이 최고의 투자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터지기 전에 금리를 내렸잖아요. 2007년부터 금리를 내렸는데 2007년 말부터. 그래서 그때 2008년에 수익이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채권이었고 채권 수익만도 10%가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네.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경제가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주식하고 부동산을 투자한다? 네, 큰일 나죠. 주식이랑 부동산은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이때입니다. 금리의 저점. 그러니까 금리를 막 낮추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금리를 경제 상황 보면 계속 낮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리를 낮춰서 금리가 최바닥에 있을 때 그때가 주식이랑 주식 부동산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예, 이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내리기만 하면 아니라니까요. 내린다를 한번 보세요.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금리를 낮추면 한 1개월 정도는 좀 시장에 환호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가지는 경제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금리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훨씬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라면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는 기회가 머지 않았구나. 오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빠르면 한 6개월에서 길어도 한 1년 안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절호의 기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좀 정부 부동산 정책은 좀 어떻게 좀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하고 나서부터 4, 5년 동안 상승해요. 네.
규제를 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서 네. 4, 5년을 가고요. 자, 그다음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안 좋잖아요. 네. 그럼 완화 정책을 조금씩 내놓습니다. 그리고 완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2, 3년 뒤부터 시장이 다시 또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완화 정책도 지금 약한 것부터 던지죠. 이번에 이제 대출 규제를 풀어준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10억 이상짜리도 이제 대출 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대출 규제부터 풀어줬는데, 이거는 정부에서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대출 규제 풀어줘봤자 네. 사람들 호주머니가 텅텅 비었기 때문에 집 살 사람이 거의 없다. 부동산 시장 다시 상승으로 못 간다는 알았기 때문에 했을 거고요. 그리고 모든 규제를 저는 가능한 한 좀 뭐 빠르게 풀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한 4, 5개월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직 한참 멀었다. 최악은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이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지방의 건설사들, 뭐 시행사들 지금 망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네.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에도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면서 다들 지금 돈 구하느라 난리잖아요. 즉 자금 신용 정책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하락 때문에요. 그리고 금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올라갈 거고, 미분양이 제일 관건인데 미분양이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급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급증. 네. 네. 근데 가면 갈수록 미분양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둘러싼 이 기업들, 뭐 건설사, 시행사, PF 자금 내주는 이 금융회사들 다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내년에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선제적으로 반응 좀 해서 적극적으로 좀 자금 지원이나 규제책을 좀 풀어주시는 게 그래야 하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년 한 1, 2분기 어느 즈음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최악의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